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도가 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독도와 간도 부분을 지금 나간 반이 있고 아직 다 못 나간 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 가서 좀 하도록 하고요. 어,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그 138쪽 교과서 138페이지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에서 열강의 경제 침략과 경제적 변화 이 부분을 좀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반은 여기를 조금 더 나갔는데요. 그래도 그냥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138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소단원의 그 제목에 보면 개항장에서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거류지를 이미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예, 그쵸.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차례대로 개항을 했고요. 개항장에 그 외국인 상인들이 와 있잖아요. 그 외국인 상인들이, 어, 개항장 밖으로 나오거나, 개항장에서 막 자유롭게 그 활동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됐었죠. 그래서 개항장에서도 이게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상인들이 거류한다라고 해서 거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류지는 이렇게 약 10리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킬로미터라면 4km 정도 내로만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밖을 넘어가서는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개항한 것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상인이 인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은 서울이 크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이제 그 물건들을 뭐 다 팔거나 이게 이제 불가하니까 요거를 이제 서울에 가져가서 팔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중간에서 어떤 상인들이 서울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그렇죠. 외국인 상인들은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런 중간 상인들은 우리나라 상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류지 무역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상인 중에서는 또 이제 다르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문단 보면요. 일본 상인들이 어떤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뭐 강화도 조약이랑 그다음에 그 부록 조약들, 부속된 조약들에서 이렇게 정했었죠. 하나는 영사 재판권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서양 여러 국가들이랑 다 조약을 맺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맺어주는 것이었죠. 영사 재판권은 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예, 치외법권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영사재판권이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 상인들이 뭔가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법을 어기거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재판을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본 영사한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매우 매우 불리한 조항이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관세였죠. 처음에. 우리 관세가 뭔지를 잘 모를 때여서 무관세 협정을 맺었었고, 그리고 관세 협정 처음 맺은 나라는 언제였죠? 1882년에 미국이랑 조미 수호 통상조약 맺으면서 미국이랑 관세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일본이랑 맺을 때는 무관세로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 자국 화폐의 사용, 그러니까 일본 화폐를 개항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침탈을 쉽게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는 일본 상인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무역액이 이제 가장 높았다. 뭐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뭘 팔았냐? 영국산 면직물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요건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뭘 사갔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뭐였죠? 그렇죠. 쌀이랑 콩 같은 곡류들, 특히 쌀. 쌀을 이게 지금 뭐 관세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에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다음에 뭐
값싼 면제품들 들어오니까 면직물 수공업 타격도 받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들 처음에 식민지로 이제 진출을 할 때 처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다 면직물들이기 때문에 면직물 수공업은 우리나라만 타격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나라 어딜까요? 수공업을 가장 크게 했던 나라겠죠. 면직물 수공업을 가장 크게 했던 나라? 인도 같은 나라들입니다. 인도는 그 이전에는 그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성공해가지고 공장제 면직물을 만들기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면직물을 수출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이제 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정리하면 1876년도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어떤 무역을 했었다? 거류지 무역을 했었다. 우리가 계양장이 3개 있습니다. 뭐뭐뭐, 인천, 원산, 부산. 여기에서 상인들이 거류지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경제 침탈이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139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나라가 진압을 해줬나요? 그렇죠.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면서 청나라와 조선이 조약 하나를 맺습니다. 당연히 청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조약이 되겠죠. 그 조약이 뭘까요? 예, 상민수륙무역장정입니다. 뭐 조선과 청나라가 같이 맺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왜 이렇게 이제 불공평하냐면 그 이전에 외국인 상인들 이제 거류지 안에서 나오면 안 됐는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는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서울로 진출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점포 개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청나라에게 유리한 그러한 조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개항 직후에는 일본 상인들의 그 무역액이 굉장히 컸는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맺은 이후로는 그 청나라의 무역액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일본이랑 다시 조약 맺을 때 일본이 최애국 대우를 요구를 하면서 결국엔 최애국 대우 때문에 일본 상인들도 나중에 이렇게 뭐 내지 통상권이라든지 점포 개설권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게 되겠죠. 그러다가요, 그 청일 전쟁이 1894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청일 전쟁 이후로는 이거는 이제 일본 상인들이 국내 상권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랑 같이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139쪽을 좀 넘어오면 청과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다 이런 그 소단원을 달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가지게 된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지 통상권, 다른 하나는 예, 점포 개설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좀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봐볼게요. 1886년에 보면 수입액을 보면 82%가 이제 일본 거였죠. 일본의 그서의 이제 그 수입액이죠. 그런데 점점 어디가 올라갑니까? 청나라가 점점 올라가다가 1893년 되면 청이 49%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상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이익을 많이 늘려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중국 사람들의 스케일은 역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도 국내 쌀값이 폭등하지만 청나라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거 싸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봤을 때 쌀값이 좀 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니까 많이 사가는데
추수한 이후에 사가는 것이 아니고 입도선매라고 해가지고 입도는 이제 서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아주 추수하기도 전에 근데 여기 논에서부터 저기 논까지를 다 사겠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양씩 중국에 사가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청나라 상인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얻어가고 이렇게 하다가요. 1894년 되면 갑자기 일본이 지금 무역이 커지죠. 왜 그런다고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부터는 이제 그 일본이 다시 이제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일본이랑 맺은 다른 조약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기 아래서 한 네 번째 줄 볼게요.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 이것도 우리 다 했던 부분입니다. 1학기 때 관세가 이제 설정이 되죠. 1882년에 미국이랑 조약 맺으면서 관세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방공령을 선포했다. 여러분 방공령이 뭐였죠? 그렇죠. 곡식을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관찰사가 내릴 수 있는 어떤 권한, 명령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건 뭐 청이건 간에 너무 많이 쌀을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해 가면 우리나라 쌀의 양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막 올라가요. 쌀값이 막 폭등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받습니까? 역시나 빈민들이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타격을 받게 되고 굶어가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관찰사들이 이제 이걸 항의해서 이걸 넣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공령 선포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82년에 미국이랑 조약 맺을 때 우리가 최애국 대우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도 최애국 대우를 요구하게 돼요. 최애국 대우가 포함되면서 청나라가 가졌던 내지 통상권을 일본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인도 내륙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제일 힘들어지냐? 조선인들이죠. 조선 상인들도 힘들어지고 또 이런 쌀값 가격이 이제 막 폭등하고 이러면서 농민들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요. 자료로 이해하기. 이거 좀 볼게요. 그래서 그 상민 수령 무역장정은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4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 점포 개설권이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 개설 안 된다는 건데 결국엔 양화진이랑 한성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되고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 줄 양국상인 내지로 들어가 허가증을 발급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그리고 다른 그 조약 다른 그 조문을 보면 허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내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지로 못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상 내지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상인들이 심지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점포개설권과 내지 통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일 통상장정 보면요. 두 번째 줄에 관세 나오죠. 그렇죠? 관세 협정 맺었습니다. 37관에 두 번째 줄 일시 곡물 수출을 금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방공령이죠. 1개월 전에 지방관이 통제해야 된다. 요거를 계속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공령이 내려지면 일본 상인들이 이게 쌀을 사가기 어렵기 때문에 뭐 1개월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조약은 사실상 이제 사문화 해버려요. 그러니까 방공령을 결국에는 내릴 수 없도록 뭐 되게 많이 내리거든요. 좀 농사가 안 된 지역들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못하게 하고 나중에 배상금도 받아가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네, 그리고 42관에 조선 정부가 어떠한 권리와 특권 및 혜택 우대를 다른 나라에게 할 때는 일본국에도 해야 된다.
최고로 주는 혜택, 최애국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정, 그다음에 방공령, 그리고 최애국대우, 그것을 이제 그 조율 통상장정에서 그런 내용들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예, 140쪽 오겠습니다. 그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에 나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종이 아관 파천했던 거 이제 기억나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이후에 되게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제 이권 침탈, 이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요. 고종 입장에서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러시아한테는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한테 주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종의 입장에서 이제 제일 두려웠던 것, 그것은 이제 한 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져서 결국에는 이제 주권을 뺏길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비슷하게 이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각종 이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받은 거 볼까요? 두 번째 줄. 러시아는 광산 채굴권, 그다음에 삼림 채굴권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광산 채굴권, 철도, 전기, 전차 부설권도 갖고 있죠. 전차가 뭔지 혹시 아나요? 영화 같은 데서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약간 기차랑 좀 비슷한데 이제 한 칸으로 되어 있죠. 그 차에 이렇게 위에 뭐가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전기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전차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서울에 설치될 때 그 고종이 굉장히 그 야심을 품고 우리 이제 아시아에서 되게 좋은 국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차를 부설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전차 부설권을 줘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기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회사 들어오고 전차를 만들고 청량리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이렇게 전차가 다니게 됐고요. 굳이 서대문까지를 한 이유는 그때 이제 명성황후의 그 묘역이 그쪽에 있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차 부설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전기 부설권, 방금 이야기했죠. 전기회사,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전차가 다니고, 전차 위험하니까 낮에만 다니고, 밤에는 이제 가로등이 들어오고, 서울의 모습이 막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영국, 독일, 프랑스, 각종 나라들이 각종 이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철도입니다. 철도는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게 물자를 이제 다 나를 수가 있고, 또 사람도 이제 나를 수가 있고,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다 누가 가져가냐면, 결국에는 다 일본이 가져가요. 우리가 이것을 일본에게만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철도를 다 부설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 나눠줍니다. 미국도 주고, 프랑스도 주고, 일본도 주고 나눠주는데, 일본이 결국에는 막 어떻게 해서든 사들이고, 뭐 획득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전부 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보면 두 번째 문단에 결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 갖고 있는 경인선, 서울부터 인천까지의 부설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지금 요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까지. 신의주 이렇게 맨 위에 있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는 주로 이제 남북으로 길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옆으로 만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요. 일본 입장에서는 배가 어디로 오면 제일 가까워요? 부산으로 와서 여기 기차 타고 어디까지 쭉? 의주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의주에서 끝나나요?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누가 가지고 갔죠? 예, 1909년도 간도협약 기억납니까? 예, 간도협약을 한반이 있고 아직 안 한반이 있는데요. 1909년에 맺은 그러니까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나라랑 이제 청나라랑 그 간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그냥 넘겨줍니다. 간도를 넘겨주는 대신에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받거든요. 일본은 어떤 야욕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서울에
부산에 내려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의주까지 가서 만주까지 이어서 청나라까지 중국까지 진출하려는 야욕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청나라가 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넘겨주게 된 것이죠. 여튼 이렇게 지금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설권 전부 다 일본이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기 상당히 어려워졌다.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도 힘이 약하니까. 네, 그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역사 더 알기. 열강의 경제 침탈과 철도 부설권. 이 철도 부설권 가져간 거는요, 문제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철도가 그 산업혁명하고 뭐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근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철도를 빨리 놓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 철도를 부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철도 회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철도를 왜 못 만들었을까요? 우리 스스로. 돈이 없는 겁니다. 철도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자재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되죠. 우리 지금 기술도 없고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철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토지를 전부 사들여야 됩니다. 그럴 돈이 조선 정부가 사실 없는 겁니다. 철도는 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철도 부설권 결국에는 외국에다가 넘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면 일본이 경부선,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한편 이런 표현 나와요. 한편은 안 좋은 거죠. 한편 철도 부설권에는 철도 용지 무상 제공 등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도를 부설할 때 그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의 땅을 약탈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아도 조선의 철도를 만드는 건 너무나 이익이다. 우리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철도를 부설하는데 그 일본에서 철도 부설할 때의 비용보다 약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면 철도가 지나가는 땅들을 거의 막 빼앗다시피 했기 때문이에요. 철도가 지나간 마을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초토화되는 것이죠. 강제 철거 당하고 땅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농민들이 막 이제 길가에 나앉고 그러니까 철도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철도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철도를 파괴하는 운동들, 철도 파괴 운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철도 파괴한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면서 그런 거 대문짝 만나게 춘사라고 이러는 거를 대문짝 만나게 막 사진에 신문에 내가지고 그걸 또 경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철도 분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141쪽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봤죠. 그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관파천 이후에 심각해졌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04년에 우리가 맺은 조약이 있어요. 1904년 맺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군용지를 쓸 수 있는 한일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맺은 게 뭐였죠? 러일전쟁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제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이 온다고 그랬어요. 고문 2명 나왔어요. 누가 왔어요? 일본인 메가타랑 미국인 스티븐스가 왔습니다. 그 중에 재정고문 메가타가 뭐를 하느냐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좀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식민 통치할 때 계속 나올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토지 투자하고 일본 농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민 후원해주는 회사였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이 회사가 이제 그 커다란 일들을 하게 되겠죠. 141조 교과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애국개몽 운동하면서 조금 했는데요. 일본이 일단은 한일 정서 때문에 그 군용지 확보하고 막 막대한 토지를 약탈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뭐까지 요구했었다? 황무지 개간권도 요구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것은 저지했다. 어느 단체가 우한에 1904년 그렇죠.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재정부터 장악하는 게 두 번째 문제는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재정금은 메가타, 기억해야겠죠. 메가타가 세 번째 줄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던 부화폐들을 전부 다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한 돈으로 다 교환을 해야 됐어요. 상평통보나 백동화 이런 거 교환해야 됐는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화폐를 바꿀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어릴 때 그 지폐를 한번 더 조그만하게 지금 쓰는 지폐로 바꿨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를 바꿔줬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평통보나 백동화로 바꿀 때, 뭐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돈을 조금 안 좋게 만들어서 지금처럼 동전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이 이렇게 좀 훼손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훼손이 되면 그거를 이제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원이면 100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100원이면 50원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건 아예 안 받겠다. 그러면 돈을 아예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돈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들이 있는데, 민간 은행들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타격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 아주 크게 타격받았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왜 하는 거냐? 일본 여기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일본 화폐로 이제 다 바꿔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침탈하거나 이렇게 쉽게 만들도록 화폐를 다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금융재정 일본에 예속시키려고 했고 실제로도 좀 침해를 받았다라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백동화가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환을 굉장히 가격 가치 떨어뜨려서 해주거나 교환을 거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줄 보면요. 차관 도입을 강요했다 이렇게 나와요. 차관은 나라끼리 이제 돈을 빌리는 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돈을 빌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일본이 돈을 막 강제로 빌려줘요. 그러면서 이 돈은 이렇게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그 돈을 다 일본에서 빌리게 하는 거예요. 빚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죠.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의 그 자주권의 침해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일본의 차관들 갚아버리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참고 활동의 그 자료 1번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자료 2번 상업회의소 청원도 청원서 요거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료 1번은요. 이거는 이제 학평이나 수능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갑종은 이전 우리가 바꿔줘. 일종은 일존으로 반도 안 바꿔줘. 병종은 사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백동화 교환은 이제 가치를 낮춰서 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하는 글이 항상심에도 올라와 있네요. 악화를 함부로 발행하는 것 물론 나쁘지만
세 번째 줄에 그 아파르트 발행한 손해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이 원래 조금 이렇게 막 단단하지 않게 만들었으면 이거 아무튼 교환은 나라에서 은행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인민에게 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굉장히 항의하는 그런 글이 항성신문에 올라오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요, 지금 열강의 경제 침략과 경제 변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같이 봤는데 밑줄 쳐야 할 부분 좀 치고 중요한 자료들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단원별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경제적 구국운동은요, 우리 교과서 좀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열강이 어떻게 경제적 침탈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거를 침탈하고 있는데 막 그대로 앉아서 그거를 다 뭐 빼앗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제 부분에서 이거를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 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방공령이 나오고요. 방공령은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 쌀이 뭐 올해 뭐 농사가 좀 안 됐거나 뭐 이래가지고 쌀이 이제 유출됐을 때 쌀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관찰사가 방공령령을 내려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함경도가 지금 좀 농사가 안 됐다. 그럼 함경도 관찰사가 내린다면 함경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못 나가요. 평안도라든지 뭐 경기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공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게 해달라고 어디다가 그 어떤 조약에다가 이제 했었죠. 조일 통상장정. 여기에서 이제 조일 통상장정에서 방공령 내용이 있으니까 1개월 전에 통고를 하고 실제로 한 겁니다. 함경도 관찰사가. 그런데 일본이 뭐라는 거예요? 통고를 늦게 받았다. 1개월이 뭐 되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방공령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이 너네 때문에 손해를 받네? 배상해. 그래서 이제 배상까지 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쌀 가격도 막 올라가는데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빌려와가지고 이 돈 나중에 결국 세금으로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농민들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곡물 유출이. 그래서 여러분 그 142쪽에 그 왼쪽에 보면 이렇게 방공령에 선포해가지고 그 선포되었던 도시들이 나와요. 주로 함경도, 황해도 이런 지역이 많죠. 아마도 여기가 조금 농사가 더 안 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되게 많이 내렸었거든요. 지역만 나와 있지 뭐 횟수는 더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공령 많이 내렸었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방공령을 내리는 그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상인들도 외국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져요. 뭐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뭐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상인들이 점차 이제 어려워지니까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상회사를 설립하는 게 나오죠. 일부 상인들이 서로 모아갖고 회사를 만들어서 유통을 좀 잘 해볼까? 그래서 이제 뭐 대동상회나 장통상회나 이런 걸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뭐 영업 독점권을 좀 보장받기도 했었고 뭐 이랬지만 결국에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외국 상인들의 점포를 철수해달라 이러면서 한성이 시전상인들 원래는 시전상인들은 본인들만 점포 개설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큰 권리를 외국 상인들이 막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동맹 철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닫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노동자로 치면 파업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높은 강도의 그런 운동까지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1898년에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외국 상인들이 조정 내에서 상업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상권을 우리만 가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98년, 1898년이면 대한제국이 있을 때니까 황국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넘어와 볼게요. 143페이지. 그리고 이제 열강이 이권 침탈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앞서서 막아냈던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독립협회를 할 때, 1학기 때 독립협회 이권 수운동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렇죠? 러시아가 부산의 저령도조차 하겠다 했을 때 요거 막 이제 반대 여론 만들어 좌절시켰고요. 한병은행 만들겠다 그랬을 때도 요거 철수시켰고요. 프랑스, 독일 등이 방산 채굴권 요구했을 때도 저지했고요. 근데 다만 여기 독립협회 한계점이 있었죠. 여기 안 나오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반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미국이랑 좀 친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한계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애국개몽운동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단체입니다. 1904년에 보안회.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그 러일전쟁 중에 요구하자. 이게 또 반대 여론을 막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철회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안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본 해산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본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은행은 조선은행입니다. 이거는 그 관료들, 퇴직한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랑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이죠. 조선은행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한성은행이라든지 대한천일은행 같은 은행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잘 안 되고요. 화폐 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일본 금융 자본이 결국 이제 편입되고 맙니다. 그리고 철도는 제가 철도 나올 때 조금 이야기를 했죠. 철도가 부설되는 과정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그 지역의 토지를 다 사실상 거의 그냥 빼앗다시피 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큰 반발감이 있고 그래서 철도를 만들 때 그 철도를 파괴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노동자들이 너무 저임금에 이제 저항하면서 책을 거부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밑으로 내려볼까요? 143페이지.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 신보에 이 철도 부설에 관한 내용 나와 있죠. 분용철도 구역하니 땅 바치고 종대현. 그 땅은 바쳤고 심지어 뭐까지 노동력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의 동네인데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철도 파괴 운동했던 한국인들을 이렇게 공개 처형하고 있는 사진을 막 신문에 싣고 그랬어요. 철도 파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경제적 구구운동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운동을 우리가 볼 건데요. 국채보상 운동을 조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 파워포인트 화면이랑 같이 볼게요. 예, 1907년에 일어났던 국채보상 운동이고요. 일본이 시설비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 도입을 강요했다라는 내용이 아까 그 경제 침탈 내용에서 조금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활동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 차관을 들여와서 막
그 경제적으로 막 휘둘리고 있으니까 갚아버리자. 차관 빚이잖아요. 우리가 돈 갚아버리자. 국민성금 모아서. 그래서 국권 회복하자. 우리 힘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대구에 있던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도 주로 하냐면, 우리 남성들이 이제 그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 끊자는 겁니다. 그거는 약간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조금 종교적인 색채랑 조금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금주 금연 운동을 이제 하면서 한 달에 뭐 담배를 얼마 안 피우면 얼마 아니겠냐, 요 돈을 모읍시다, 막 이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막 신문에 나요. 특히 어떤 신문에서 많이 이제 후원하냐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워낙에 중요합니다. 이 신문은 국제보상 운동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의병투쟁에 예컨대 그 애국개몽운동에서 의병투쟁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신문이었고, 여러 가지로 좀 항일 논조 굉장히 세게 만들었던 신문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조금 뒤에 볼게요. 대한매일신보 등 되게 신문사로 돈을 막 한번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모금운동 하기도 하고요. 여성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100% 커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태물을 가지고 있음이 오늘을 위함이 아니뇨 파기를. 여자들 이렇게 가락지잖아요. 가락지만 뽑아도 얼마 아니겠니? 그래서 폐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기생들이 폐물하면 다 갖고 나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쫙 나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기녀들이 가장 좀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천대받지만 돈은 좀 있었겠죠. 그런데 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역시나 그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최하층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이제 돕겠다고 기녀들이 줄을 서가지고 폐물을 냅니다. 그랬었고요. 이 국제보상운동은 나중에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다음 해에 이거 극복하자 금융운동 하거든요. 요거랑 되게 많이 비교를 많이 해요. 되게 빨리, 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금을 모아서 필요한 금을 만들어냅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왜 항일 논조가 셌냐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님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은 얼굴을 누가 봐도 외국인이죠. 그렇죠? 영국인 기자였던 베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인 기자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이 대한제국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문을 만들게 되고요. 그 사장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문이 가장 항일 논조가 셀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대한매일신보의 뭐 주필 혹은 한국인 사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양기탁이고요. 그러나 일단은 사장이 영국인이니까 일본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베델의 한국 이름이 있는데요. 나는 기자니까 말씀 설자를 써가지고 배씨가 있으니까 배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지, 그치? 내가 친구였으면 다른 이름으로 하라고 했을 텐데. 아무튼 20대 초반에 젊은 기자가 와서 이런 신문을 만들었었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일본이 너무 항일 논조가 세고 이러니까 이 신문을 막기 위해서 영국 측에다가 이제 영업방해로 막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돼요, 베델이.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받지 못하고 상하이에 이제 그 영국 영사관이 있으니까 상하이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 구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큰 형량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지만 받는 기간 동안에 구금되는 속에서 불행히 폐병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결핵이라든지 이런 폐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베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한국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베델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일 운동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우리도 진심이니까 도와주고 그러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빠르게 성금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여서 국세를 갚아버리면 일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금을 횡령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가 한국인 사장격에는 주필인 양기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양기탁을 체포해서 결국에는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성금이 모였었는데 그 성금은 그냥 사라져요. 아마 이분이 뭐 이렇게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했던 경제적 국부운동이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면에서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과서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전개 과정은 쭉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과서랑 같고요. 왼쪽에 이제 그 양기탁이 그 주필이었던 양기탁, 뭐 식민의 할 때도 나왔었죠. 그것도 주요 인물이었고 배고인 사건은 도벽도 하고 그럽니다. 양기탁이 이제 나와 있고요. 위에 보면 국제보상운동 취지서가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국채 얼마가 있다? 1,300만 원. 이게 대한제국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있으니 이게 뭐 대한제국 정말 관계된다.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자? 지금 국고에서는 갚을 수 없으니 우리가 2천만 민중이 3개월 동안 담배 끊고 그 대금으로 20전씩 거두면 거의 1,300만 원 되지 않겠냐. 갚아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체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매일신보라는 그 신문사 언론기관 통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빠르게 성금이 모금되고 있다가 일본의 그 방해에 의해서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게 각자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145페이지에 열강의 경제 침탈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 해서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